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새로운 신간 주식 나는 대가처럼 투자한다의 두 저자를 모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에서 지금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강영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동기예요. 제 동기 중에 저를 유일하게 혼내는 아주 정말 무서운 동기. 이러고 편집되죠? 편집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최재원입니다. 아니 근데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이 책 왜 나셨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증권부에 청와대 직전까지 있었거든요.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썼던 기사를 묶어서 같이 낸 책이라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대가의 투자 원칙에 대한 이제 기획 기사를 써서 되게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좀 내용을 미국 주식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한 거죠.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같은 전략을 좀 미국 주식에도 적용을 했을 때 성과가 어땠는지까지 좀 검증을 해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자와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같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처음에 책 시작은 이제 증권부 출입하다 보면은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나라에선 그냥 개미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이제 10년 넘게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뭐 박스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큰 상승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 정말 워런 버핏도 한국 오면은 그냥 개미인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대가들이 한국에 와서 성과가 좋다면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증권부에 있을 때 목표가 제 기사를 읽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하다 보면 원래 좀 늘잖아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걸 실현시켜 주신 분이 연구원님이신데 어떻게 실현시켜 주셨나요? 아니, 저도 뭐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뭐 널리 알려진 투자 대가들이 제시했던 전략을 이제 백테스팅 한다고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뭐 HTS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로 뭐 종목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보유했을 때 일정 기간부터 기간까지의 이제 수익률을 뭐 계산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전체 10명의 대가들이 나와요. 워런 버핏부터 피터 린치 정말 유명한 사람부터 해서 10명의 대가들 중에 원픽을 꼽는다면 제일 마음에 드는 원픽. 저부터? 네. 저는 켈리 라이트. 켈리 라이트. 재밌었어요. 네, 배당 투자 방식 하는 거. 강영환 기자 성격이랑 좀 맞아요. 안정적인 안정적이고.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구원님은 저는 조엘 글린블란트가 제시했던 이제 마법 공식 전략이 실려 있는데요. 마법 공식 전략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우량한 기업을 싸게 산다는 뭐 되게 평이한 그런 이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기준이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게 하나가 자본 수익률이 있고 다른 하나가 이익 수익률인데 단순하게 두 가지 지표를 계산해서 각각의 뭐 순위를 매긴 다음에 두 순위를 합쳐서 이제 합산 평균 순위가 높은 종목을 매수한다는 이제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항상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과거의 배당이 미래의 배당을 말해줄 수 있을까? 배당 투자 전략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이 켈리 라이트에 좀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켈리 라이트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보통 가치 투자라든지 뭐 투자를 하실 때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켈리 라이트가 제시하는 지표로서 사용하는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주가와 배당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금 자체가 같은 금액이라면 밑에 들어가는 주가가 올랐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가 곧 주가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고 높을 때 판다는 거는 일종의 가치주 투자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낮을 때 들어가서 높을 때 맞아요. 팔고 나오는 그 개념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켈리 라이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뭐 배당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배당만큼 확실히 이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금을 일단 뿌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되게 안전적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켈리 라이트에 만약에
투자 원칙이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국내 주식을 쭉 뽑아 놨어요. 책에다가 종목 리스트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포스코, LG상사, 고려아연, 삼성증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금융주가 또 많이 있고 증권주도 들어가 있고 대상영풍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요 순서대로 사면 되나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1차적으로 쉽게는 그런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쉽게 우량한 기업들을 스크리닝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또는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서 2차적으로 이제 질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의 틀을 좀 제공했다라는 측면이 일단 있고요. 조엘 그린블라트를 이렇게 원픽으로 꼽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이익률과 이익률에 합해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종목을 꼽아줄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이익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한 기업의 이제 가치를 이제 분모로 두면서 그 둘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게 쉽게는 PER이 높고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이익 수익률은 기업의 그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현재 얼마나 뭐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축인 이제 자본이익률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업의 뭐 자본금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는 뭐 ROE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본이익률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의 그런 이익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의 뭐 이익의 건전성이 얼만큼 되는지를 함께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을 봤더니 정말 눈에 확 띄는 게 DB 하이텍 아주 핫하죠 요즘에. 요 종목도 꼽히고 현대산업개발, 오리온 종근당, 롯데정밀화학, 코웨이, 휠라홀링스, 휴캠스 뭐 등등. 한소케미칼도 있네요. 등등이 쭉 꼽히거든요. 대가의 투자 원칙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도 국내에서도 괜찮은 주식들이 꼽히는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뭐 어떤 주식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그거는 뭐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조엘 그린블란트의 전략에서 좀 재미있는 점은 다른 대가들이 좀 제시하는 전략은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준 전략이 있지만 쉽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투자자들이 받아보기에는 좀 이제 뭐 좀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 그린블란트가 제시하는 이 마법 공식은 말 그대로 이 공식 자체만으로 기업의 순위를 정한 다음에 일정한 순위 내의 종목들을 일괄적으로 뭐 매수했다는 점에서 좀 더 개량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에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전략을 하신다면 정해진 그 순위 내의 종목들을 일괄적으로 뭐 매수를 하고 나중에 또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원 연구원님이 퀀트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량적인 접근법을 선호하시는 게 보이네요. 이 자리에 나수지 기자가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액티브 투자 담당이고 나수지 기자가 ETF 담당이라서 사실 이 책의 1, 2장, 3장까지는 저희가 정말 모두가 아는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까지 쭉 나와 있어요. 각각 대가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각 세 명이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보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해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해자. 네, 네. 경제적 해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해자라는 거는 경쟁력이죠. 그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아마존에 투자했던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아마존이 과연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냐. 성장주죠. 뭐 완벽한 성장주 투자죠. 하지만 워런 버핏이 봤을 때는 가치주의인 거죠.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워런 버핏이 보기에 해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라고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아마존에 투자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가치주의란 개념을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만났던 펀드 매니저 분들 중에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도 아니고 벤자민 그레이엄에 멈춰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평가된 주식, PBR로 봐서 뭐 자산주 뭐 이런 것만 사는 걸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가치 투자는 아까 말씀하신 퀀트 투자 외에는 그냥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건 다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레이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극단적인 저 PBR 전략
하죠. 그래서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저 PBR 전략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자산은 많은데 주가가 정말 자산 대비해서도 주가가 되게 싼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레이엄의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채권을 담당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엄청 열심히 보고 이 채권이 수익이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를 따지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거를 그쪽 기준으로 찾은 거죠. 그래서 안전마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근데 한편으로 또 강조했던 게 안전마진과 함께 평균 회귀라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지금은 실패했지만 회복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은 축하받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라는 그 옛날에 호메로스 그 시구를 자기 증권 분석 책 맨 앞에 써놔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회귀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구불구불. 하지만 결국은 평균을 따라간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은 낮게 사서 높게 파는 거를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피터 린치가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성장성 부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터 린치의 전략을 좀 쉽게 일컫는 용어 중에 뭐 GARP라고 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뭐 합리적인 가격에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책에 보면은 피터 린치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기준들을 적용한 항목들 중에 저희가 PEG라는 이제 항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PEG가 뭐냐면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그 PER을 기업 뭐 순이익의 뭐 증가율로 나눈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PEG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PER이 이제 단순하게 기업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를 판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PER이 고평가돼 있더라도 성장성이 이제 높다면 그 높은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제 두 뭐 워렌 버핏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에 비해서 피터 린치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합리적 가격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요 분이 책에서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라. 그래서 절대 모멘텀 기법. 요즘에 성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되게 유명한 투자자긴 하죠. 월스트리트의 큰 곰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대공황 때였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올인해가지고 하루 만에 2조를 어마어마한 금액. 벌었던 대박이네요.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뭐 한 거예요? 운용사 차렸나? 그 사람이 이제 그 전까지 한 3번 정도를 파산했고 결국 마지막에 4번째 파산을 하고서 권총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데 이분이 강조한 게 그 보통 물타기 하잖아요. 하락시 추가 매수. 근데 이분은 불타기, 상승시 그러니까. 추가 매수. 그래서 매수 평균 가격을 계속 높이는 전략을 써라. 네. 그래서 되게 맞아 이래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할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시 리버모어도 있고 같이 이제 비슷한 류의 투자 대가 중에서 이제 게리 안토나치도 이제 같은 모멘텀 전략으로서 이제 큰 틀에서 같이 가는 전략인데요. 사실 뭐 모멘텀 전략은 금융경제 하나 뭐 그런 아카데믹 쪽에서도 뭐 모멘텀 스타일이라고 해서 되게 뭐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는 전략인데요. 소위 물탄다라고 얘기하는 전략은 가치 투자 전략에 좀 근접하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산 가격에서 좀 더 주식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저에게 있어서 이제 투자의 기회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지금 모멘텀 전략, 특히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불타기 전략은 좀 더 뭐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오르는 종목이 추세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가담을 하고 반대로 내가 투자한 방향성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전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리 안토나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되게 불타기 전략을 이렇게 또 묘사를 했더라고요. 둘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 거죠. 중요한 차이는 게리 안토나치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이 이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제목이 붙는데요. 이제 듀얼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멘텀을 좀 두 가지로 접근한다는 점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되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이제 추세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꼽는 동시에 뭐 절대 수준 자체가 즉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손실이 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골라낸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접목한다는 측면에서 보통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타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락하는 구간에 있을 때는 뭐 트레이딩을 하지 않게 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모멘텀 전략과 그리고 듀얼 모멘텀 전략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드래머는 불타기와 정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타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기본 원칙이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하면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래서 그 종목들은 고평가되고 거품이 끼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품이 빠지면 훨씬 더 큰 폭으로 폭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평균액이라는 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낮은 종목이 있다면 굉장히 소외되고 인기 없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자를 강조하는 게 드래먼입니다. 사실 불타기 전략은 시장을 굉장히 신뢰하는 거고 이 역발상 투자는 대중의 우매함을 좀 경계하는 거네요. 사실 저는 제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 윌리엄 오닐인데 이 윌리엄 오닐도 사실은 불타기 전략과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 또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잡는 전략에 대해서 캔슬림 전략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데 요거가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제시 리버모하고 윌리엄 오닐은 마지막에 넣었던 거거든요. 앞에 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트레이더예요. 근데 이분들을 왜 넣었냐면 저희가 10명을 대가를 뽑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가치 투자자들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다 트레이더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넣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시 리버모어랑 윌리엄 오닐 넣었거든요. 윌리엄 오닐 전략을 보면 개인들의 경우에는 7% 손실이 나면 즉각 매도해라. 뭐 이렇게까지 정말 공식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주세요. 윌리엄 오닐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뭐 이익과 손실의 비율을 뭐 3대 1로 가져간다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종목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뭐 20% 정도가 된다면 그 손실 폭은 그의 좀 3분의 1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뭐 그래서 7%인가 보네. 7%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다르게 해서 제가 목표 수익률이 뭐 한 9%라면 한도 손실률이 뭐 3% 정도로 구성을 해서 뭐 쉽게 생각해서 뭐 3번 정도 실패를 하더라도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이익 수익률을 한 번 달성을 하면 그 손실이 좀 만회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캔슬림 전략은 이제 종목이 급등하기 직전에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해서 7가지 특징을 잡은 게 이제 캔슬림인데 앞에 이니셜만 딴 거죠. 보면은 이제 현재 분기 순이익, 연간 순이익 증가율, 신제품 등 새로운 뭔가가 있는 종목,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적은 종목, 주도주와 느린 보주,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 시장이 상승 흐름에 접어든 종목 이렇게 해서 앞에 이니셜을 따서 캔슬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이걸 그러면 다 따져놓고 엑셀 파일 돌려서 이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번에 하면서 이거를 다 하진 못했어요. 몇 가지 지표화할 수 있는 것만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 선별한 지표는 어떤 것들이에요? 이 캔슬림 중에서? 뭐 당연히 이제 앞에 이제 그 CA 부분이 주를 이루겠는데요. 그 CA의 뭐 분기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뭐 연간 이익 증가율 등의 항목이 있고 그 외에 조금 이제 회계 데이터 정도가 좀 들어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뒤에 그 캔슬림의 그 N슬림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의 좀 정성적인 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계량화가 가능한 거에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했을 때 보면 다 좋은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 이익이 좋은 종목들로 이제 뽑힌 거다 보니까. DB하이텔, 뭐 메리츠 증권, 뭐 제일기회, 호텔신라 쭉쭉 가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쭉 나와 있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이 종목들을 다 펼쳐놓고 겹치는 것들 투자하면은 사실은 안전하겠다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언급 한 번도 안 한 섭섭해하실 분, 데이비드 스웬슨. 이 분은 기금 운용의 1인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자산 배분 투자하시는 그런 분이겠죠. 데이비드 스웬슨은 이제 자산 배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그가 이제 작성했던 책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표방해서 뭐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담고 있는 거는 뭐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이제 ETF 단위로 좀 구성을 해서 본인이 속한 나라의 국내 증시, 선진국 증시 그리고 뭐 신흥국 증시로 이렇게 주식 배분을 좀 하고 또 남은 부분을 뭐 해외 뭐 채권 그리고 또는 뭐 리츠 같이 이제 부동산을 통한 좀
다각화로서 이제 전략을 많이 이제 리스크를 해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뭐 증시가 호황기일 때는 다소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시장이 엄청 흔들릴 때는 이런 자산 배분이 더군다나 이제 빚을 발하는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레이달리오의 자산 배분과 스윈슨의 자산 배분은 어떻게 달라요? 특히 이제 레이달리오가 얘기하는 올웨더 전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계절 내내 포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뭐 구간별 뭐 채권, 뭐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등으로 좀 나누기도 했고 거기다 더해서 뭐 금이라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또한 이제 포함이 된 포트폴리오를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데이비드 스웬슨도 그렇고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은 뭐 전체 총 수익률 이라기보다는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낮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주식 투자를 좀 하시나요? 이 책 좀 들으셨어요? 시간 너무 드리고 나는데. 싶고요. 너무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8월이었죠. 그 필승 코리아 펀드 나왔을 때 가입하셨잖아요. 아, 펀드 가입.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주식 그 계좌 여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없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10명의 투자 대가들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죠. 정말 가치 투자의 대가부터 요즘의 트레이더들의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분들까지 10명을 꼽으셨는데 이 10명의 투자 대가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있죠. 저희가 마지막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자기들만의 원칙이 있고 그거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된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장기 투자했다라는 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뚜렷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소 3년? 그리고 가능하다면 10년, 20년 이상 하라고 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평균 회계라든지 안전 마진이라든지 그 복리 효과라든지 이런 걸 누리려면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근데 그 트레이딩 하는 이런 온일 같은 이런 분들도 장기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제시 리버모어조차 불타기 전략, 제시 리버모어. 한 번 포지션을 정했다면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장 흐름에 그로 따라가지 말고 내가 생각한 그것에 따라서 투자를 길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 가치 투자자들과의 장기 투자의 기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나요? 대가들 모두 이제 해당하는 사항으로 종목 선별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뭐 해당 기준을 통해서 뭐 한 종목만이 아니라 좀 여러 종목에 동시에 투자를 하기를 좀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내에서도 뭐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또는 뭐 경기 민감주의인지 뭐 아닌지 스타일에 따른 배분 역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의 특성에 따라서 좀 또는 뭐 같은 특성이라도 개별 종목 기업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에 좀 투자하라는 얘기들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식 나는 대가처럼 투자한다. 이 한 권에서 이렇게 좀 대가들의 투자 원칙과 실제 적용한 종목들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되게 쉬운 그런 접근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세 좀 두둑이 받으시나요?